자, 그렇다면 기업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ESG만 지키면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럼 ESG를 지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뭘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기업의 생존 전략, 디지털 전환과 산업과 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재밌는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음료수 한 잔도 두시고요. 또 그다음에 맛있는 게 있으면 옆에 이렇게 두시면서 편안하게 약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치? 약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약간 줘야 되는 거죠. 카카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이버, 구글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기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의 미국 주식시장에서 거의 4위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죠.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들은 성공한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면 우와, 성공한 기업이야, 상위야, 이렇게 얘기하죠. 얘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성공 방식이 같아요. 앞으로의 시대는 품질과 속도가 일관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품질과 속도를 일관적으로 가져가서 결국 성공했는데 그 중심은 바로 디지털 AI 기술을 통한 자동화를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 만들 이거 안 되면 이거 안 되면 이거 이런 식으로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부분을 약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전환의 그 앞배경을 보기 위해서 왜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가속화가 됐지를 보려면은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은 알고 가셔야 돼요. 자, 1차 산업혁명 때는요, 그때 당시에 감자밭을 갈고 목화섬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 그 가상의 세계에서 약간 편리하고 싶은 거예요. 알죠? 현실의 세계에서, 오프라인의 세계에서 편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자동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3차 산업혁명은 뭐냐면은 가상의,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세계에서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냐?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은 뭐냐는 거죠. 처음에는 핸드폰이 그냥 전화하는 기능이었어요. 근데 점점 가면 스마트폰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뭐가 돼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가게 되는데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4차 산업혁명은요. 이렇게 핸드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너무 큰 거야. 그럼 그걸 저장할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클라우드 안에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빅데이터예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예요. 근데 AI가 해석을 하려면 속도가 엄청 빨라야 되잖아요. 오디오.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근데 핸드폰 가지고는 조금 정보가 부족해. 그래서 IoT로 여러 가지 사물들을 연결을 해서 그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제일 많이 들어요? 반도체가, 전기가 많이 되니까 반도체가 발달했고,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서 가상의 세계와 오프라인 세계를 그 경계를 흐리게 해서 왔다 갔다 거릴 수 있게 만든 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뭐 이러면 약간 좀 이해가 좀 쉽죠, 여러분. 그렇죠? 끄덕끄덕 하셔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근데 그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상과 오프라인 세계를 연결하는 AI,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되면서 끊임없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발달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아까 글로벌 리스크를 얘기할 때 미중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생각했어요. 경제적, 군사적으로 지금 서로 싸우는데 자, 안 되겠다. 그 치트키가 바로 디지털 기술이구나. AI구나. 그 패권을 우리가 가져가겠다. 그래서 IRA하고 반도체법을 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가져가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AI 발달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사실 AI는요, 디지털 전환의 가장 핵심적인 AI는요, 사실 처음에는요, 고양이랑 개랑 구분을 못했대요. 그 바보였대요, 약간. 그래서 아무리 주입을 시켜놓어도 잘 대답을 못 하더래요. 대답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엄마 아빠가 다 알려줘요. 야, 이거는 여기 문턱이 있고, 요거는 요거고,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AI에다가 엄청난 데이터를 10배 이상을 줘버렸대요. 그럴 때 스스로 학습을 하면서 경험적으로 보면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야.
엄청난 데이터가 그 다음부터 모여져서 결국 2016년도에 1을 내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하는,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죠. 아, AI가 이런 거구나. 그때 실감을 하면서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게 점점점 발달하는 거야. 발달하니까 애가 데이터를 가지고 점점 확률적으로 이거면 이거겠다, 이거면 이거겠다를 하면서 딥러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스로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해요. 결국에 마지막에 어디까지 왔냐면은 피드백까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물어보면은 확률적으로 이것저것 해서 대답까지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서, 여러분들 아이언맨 보셨잖아요. 그게 자비스가 현실로 가져가는 생성형 GPT까지 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발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생성형 AI는요, 오픈 AI에서 만든 것도 있고, 구글에서 만든 것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 이름들을 전부 다 GPT, 생성형 AI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나요? 저는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활용이 되냐는 거죠. 거의 모든 질문에 대답을 해요. 저도 강의를 작성할 때, 강의 교환을 작성할 때요, 약간 물어보기도 해요. 비서처럼. 거의 모든 질문에 답을 해요. 자, 그리고 그림도 그려요. 이런 거 요구해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 배경은 오페라 극장으로 해줘. 드레스 입은 여자를 좀 그려줘. 조명은 좀 가운데 밝았으면 좋겠어. 그림을 이렇게까지 그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림도 그려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디지털 전환은 더 필수 불가결하게 지속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계속 늘어나죠. 근데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기업들이 자기들도 해요, 이제.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자기들도 막 디지털 전환에 막 참여해서, 옛날에는 오프라인 짜장면집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만들고 서로 하려고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외 이유적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시대는 결과가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예요. 제가 초코파이의 맛이 궁금하진 않지만 초코파이를 만드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지금은 너무 산업이 발달해서요. 물건이 다 거기에요.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다? 그 기업이 같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약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으로 뭘 만들고 뭘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고객의 요구가 굉장히 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여러분, 그 미국에 가면요, 삼성하고 LG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다른 기업들은 뭘 해달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삼성이나 LG는 바로바로 해줘요. 그게 강점이에요.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기 위해서는 AI와 결합한 디지털 전환이 필수적이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게 요즘에 달라졌어요. 야,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요. 카카오한테 이것도 해주고요, 저것도 해주고, 네이버도 이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그래서 기업들이 사실은 앞으로는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려면 그 융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AI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런 고객이 늘어날수록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앞으로는 그냥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고객이 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산에 아파트 있잖아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폰도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이랬어요. 야, 만드니까 와. 이랬다고.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왜? 고객의 파워가 너무 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객의 요구를 수용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디지털 전환, 그중에서 AI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해줘, 저것도 해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산업 가죽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제품 가죽 안 되는 거예요. AI랑 결합하니까 화장품 회사에서 식품도 만들고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빅블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빅은 뭐냐면 크다. 블러는 그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업과 융합의 사례를 좀 보자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현대 자동차를 볼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라 로봇도 만들고, 이렇게 날아가는 비행기도 같이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는 현대 모빌리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를 완전히 뗐죠. 그렇게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아마존, 구글 이런 것들은, 이런 애들은, 기업들은 결국 얘네가 어떤 기업이 문어발식으로 마구마구 간다는 얘기예요. 융합이 더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얘네 기업 아니면은 작은 기업, 이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대기업, 중견기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융합을 약간 보시면은 융합전쟁이죠.
쿠팡하고 CJ 제일제당이 서로 싸웠어요. 경계가 흐려졌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쿠팡이랑 제일제당은 아무 상관없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상관없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CJ 제일제당의 식품은요, 쿠팡에 납품을 해요. 근데 약간 싸게 납품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얘들 CJ 제일제당의 입장에서는 약간 비싸게 가야 돼요. 쿠팡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약간 싸게 가야 돼요. 서로 물러나질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랬어요. 야, 로켓 배송 너 뺄 거야. CJ 제일제당 오뚜기 들어와.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CJ 제당이 그럼 우리 식품 쪽인데 안 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식품 쪽의 1등이 바로 매출의 1등이 바로 쿠팡이에요. 앞으로 CJ그룹과 CJ그룹의 대항마는 바로 쿠팡이에요. 쿠팡 미디어도 있잖아요. 쿠팡 CJ E&M하고 싸우는 거죠. CJ 대한통운 있죠. 쿠팡 물류하고 싸운다는 얘기예요. 경계를 넘나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경쟁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옛날 극장에서 이렇게 봤지만 그거를 IT랑 결합해서 집에서 편안하게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는 가상과 오프라인의 융합, 메타버스가 있죠. 현실과 가상을 연결하고 그 안에 쓸 수 있는 비트코드와 비트코인과 그리고 NFT라고 하는 미술 작품 있잖아요. 미술 작품도 가상의 현실에서는 그거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NFT 코인을 붙여서 가상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그런 가상과 오프라인의 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누구 덕이다? AI, 디지털 전환의 발달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옛날과 같이 엑셀을 공부하고 할 수 있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엑셀이나 옛날처럼 뭐 워드를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이제는 스펙이 약간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지털 문해력이요.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협업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그리고 융복합 능력이 중요한 역량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을 한 줄로 얘기한다면은 여러분 그 유재석이라는 분 아시잖아요. 이분이 계속 지금 지속 가능적으로 이분이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약간 자기가 도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개그맨이지만 이것도 하고 가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음악가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은 결국 이거예요. 융합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부캐를 지속적으로 IT 기반으로 만들어야지 100년, 1000년 가는 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그런 인사이트를 보여주시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디지털 전환, 기업의 생존 전략은 뭐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은 ESG와 디지털 전략이다. 왜 하느냐? 글로벌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 또 하나 고객의 니즈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뭘 봤냐면요.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대치하면서 국제적인 정세가 어떻게 되고 서로 경제적, 군사적인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은 어떤 생존 전략으로 고객과 글로벌 리스크를 극복하면서 how to make money를 할 수 있는지를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기업들의 고민은 딱 하나가 남아있어요. 알겠는데 기업의 생존은 ESG도 지키고 디지털 전환도 할 거야. 근데 결국 중요한 거는 그걸 누가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옛날에는 그런 산업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옛날에 성실하고 이런 사람이 됐지만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재상이 옛날과 지금과 같겠냐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강점과 무엇이 매칭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마존과 구글이에요.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알 수가 없지. 그치? 제가 일단 질러본 거잖아요. 기업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채용에 대한 혁신이에요. 인재 채용에 대해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그 이후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다가 점점 4등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중요한 게 지원자의 직무 적합성을 관련해서 채용을 바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마존은 높은 선발 기준을 약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의 CEO가 제프 베조스가 이런 얘기했죠. 높은 선발 기준은 앞으로도 아마존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여러분들은 기업이 어떤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돈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건 바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구글이에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실무 인재를 상시적으로 선발하는 채용 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점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실적이 점점 올라가서 지금의 1, 2등을 다투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채용은요, 기업의 입장에서 되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취업을 하기 위해서 나도 어려워,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채용은요, 건초더미에서 바늘 찾는 것만큼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결혼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지금 그 학생들 중에는 옆구리가 시린 분이 굉장히 많잖아. 이제 겨울이잖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이 기업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지금 뭐가 문제냐면 변화는 엄청나게 많은데 인재는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인재의 밀집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공채를 폐지한 거예요. 일률적으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수시적으로 적합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결국 라이트 퍼슨이에요.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대 자동차에서 시작해서 결국 삼성 빼고 거의 다 수시 채용으로 돌아섰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채용 공고가 바뀌었어요. 19년도에는 되게 간단해요. 품질은요, 개발하고요, 품질 관리하면 돼요. 구매는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그냥 아주 짧게 썼어요. 근데 수시 채용으로 바꾸면서 적합한 라이트 퍼슨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길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채용 공고를 반드시 봐야 된다. 그 얘기를 저는 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떤 스펙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대로 보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이 둘 중에 누구를 뽑냐면은 지금의 이 시대에는 코딩 공부만 열심히 한 사람이 아니라요, 기업의 목표에 맞는 역량을 개발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내가 좋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하고 연애하고 싶은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은 최근에 이런 미션, 비전, 핵심 가치를 바꿔가면서 자기들의 목표를 수정하고 있어요. 왜? 너희 보고 우리랑 맞는지 확인해봐. 이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팁을 얘기하면은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가 뭔지 잘 몰라. 너무 되게 추상적이잖아. 그래서 그거를 아주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조직의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산에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뭘 보고 가겠어요? 북극성이요. 그래서 지금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쵸? 조직의 북극성이랑은 바로 미션이에요. 닿지 않아요. 하지만 바라보는 방향이에요. 되게 희미해. 근데 에베레스트 산은 비전이요. 굉장히 구체적인 목표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볼 땐 비전을 좀 보시면 돼요. 어떻게가 바로 핵심 가치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그래서 홈페이지를 볼 때 가끔 이제 면접을 보러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소를 쓰거나.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그 기업의 미션과 비전의 핵심 가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데요. 안 찾아봤는데요. 목표를 모르고 내 강점을 거기다 연결시킬 수 있어요?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는. 만약에 뭐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없겠죠. 없겠지만 알 수 있는데도 안 찾으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성의가 없다고 약간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는 Innovation for a Better Life예요. 미션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비전은 뭐예요? 스마트 라이프 솔루션 컴퍼니. 중요한 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확 하고 보이죠. 로봇, 스마트, IT 이런 게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있었던 그런 가전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핵심 가치는 뭐예요? 그 비전을 이런 태도로 나는 이룰 거야가 바로 핵심 가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 쓸 때 기업이 어떤 부분이랑 매칭시켜야 돼? 이런 것들을 매칭시켜 쓰시면 돼요. 나는 고객에 관해 쓸 거야. 도전이야. 최고, 존중 정도.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업의 목표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표를 이룰 만한 사람을 뽑는 게 바로 그 기준을 잡은 게 바로 인재상이에요. 인재상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이거예요. 길게는 5년, 짧게는 1, 2년 앞에 놓인 기업의 현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인재상이 각 기업마다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표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반도체는 반도체 비슷하겠죠. 그다음 유통은 유통이랑 비슷하겠죠. 그래서 제가 인재상을 약간 군인의 모습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재상은 어디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본 직무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일을 하는 태도가 괜찮은지, 성과 낼 수 있는지, 그걸 가지고 인재상을 5개 만들고 6개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재상이 정말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해요. 합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이 58%예요. 그리고 공통 평가 요소예요.
최근에는 여러분 이제 수시 채용이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I가 발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3월에 뽑고 8월에 만약에 수시로 뽑으면 능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AI로 평가하면 어때요? 3월에 뽑은 사람과 8월에 뽑은 사람 일관성 있게 비슷하겠죠. 그래서 최근에 수시 채용 때문에 AI 자소서 평가를 많이 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AI가 코멘트를 달아서 이 사람 적합하다 안 하다를 보는데 그때 중요한 공통 평가 요소가 인재상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CJ나 롯데나 SK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기업마다 인재상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왜? 목표가 다르니까. 그쵸? 대부분 보면은 이런 인재상은 다른데 그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특히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자소서에 열정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열정을 다 똑같이 해석을 해요. 기업 말고 그냥 자기 해석대로 해요. 어떤 기업은요. 열정이 이거예요. 이 한 몸 태워 이 회사를 살리겠다. 이런 회사가 있어요. 고지식한 회사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뭐냐면 시켜만 주시면 잘하겠습니다. 라는 게 열정의 의미예요. 근데 소통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큰 기업은요. 윗사람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소통이에요. 근데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이요. 특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이게 바로 소통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기 전형에서 이런 인적성 시험을 봐요. 나는 A팀 신입인데 오늘 오후까지 끝내야 할 업무가 있어. 그때 팀장이 온다면 1번 내 업무를 먼저 한다. 내 부탁을 들어준다. 둘 다 열심히 해본다. 둘 다 하기 싫다. 도망간다.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왜? 착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고성과자는 내일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각각 기업마다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제 사례를 좀 보게 되면 삼성 같은 경우는 열정과 창의 역시 인간 및 도덕성을 약간 강조한 특히 도덕성이에요. 삼성이 그런 이유는 반도체는 양심 산업이에요. 도덕성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세요. 삼성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거는 그 사람들 뭐 하고 사실 도덕성이 가장 중요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면접을 다 보는데 임원 면접에서 도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SK예요. SK를 쓰는 곳은 패기가 가장 중요해요. 패기는 뭐냐면 일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임파서블하지만 챌린저블하다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기요. 이걸 100%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SK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보다 반도체를 늦게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패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LG예요. LG는 아무래도 가전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 고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각각의 LG나 삼성이나 아니면 그 중견기업이나 어디나 중소기업은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 기업들은 정보가 있다면 반드시 인재상을 보는 것도 있지만 왜 이 인재상이 다른 기업하고 다를까를 보실 때 미션과 핵심 가치나 미션을 같이 보시면 이해가 되기 쉽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롯데 같은 경우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롯데는 지금 상당히 재정적으로 약간 위험하죠. 왜냐하면 롯데가 일본 기업이냐 뭐 한국 기업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일본의 지배를 받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없이 많은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해서 자소서에 실패에 관련된 그 내용을 쓰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인재상의 실패에 대한 그 도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재상은 있잖아요. 전체로 보는 것도 있어요. 결국 내 강점을 알고 이 회사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전체적인 인재상이지만 하나씩 본다면 결국 숲을 보지 말고 하나씩 성의가 있다면 하나씩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그래야지 합격의 가능성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각자의 그 인재상을 얘기했는데 하나를 통일한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아하는 인재상은 없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천대 기업의 인재상의 변화를 보면요. 산업과 AI가 발달하면서요. 1등으로 올라간 게 있어요. 그게 책임의식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자기소개서에서 전문성은 바닥으로 내려가고요. 책임의식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전문성이 중요했어요. 알아서 하면은 답이 나왔어요. 지금의 4차 산업혁명 때는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보다도 모르지만 미지에 개척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책임감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약간 보셔야 돼요. 점점 이 인재상은 산업의 변화나 AI 기술 때문에 변하고 있고 플러스 1년차 직원들에 대한 그 최근에 기업들이 가장 많이 돈을 쓰고 힘을 쓰는 파트가 MZ세대인데 그 세대들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인재상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 속에서도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결국에는 주인의식, 책임감이요.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주인의식, 그러면 회사에 충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책임감은 주인의식은 맞아요. 그런데 옛날하고 생각이 달라요. 회사는 오너 것이고요. 뭐는 나의 것이에요. 업무는 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책임감이라는 뜻은 지금 이 시대에 책임감이 강조된 이유는 그 일을 맡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해야 된다가 바로 책임감이에요. 지금의 현재는.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뭘 하겠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맡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일을 하겠다. 그게 바로 책임감이에요. 그게 바로 최근 책임감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배우면 돼요. 그래서 지금의 현재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앞으로 중요한 지식들을 쌓아가느냐, 책임감을 갖고 쌓아가느냐가 앞으로 중요한 인재상이라는. 여러분이 지금 스펙이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좌절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스펙은 없지만 내가 자기 개발할 수 있어. 그래서 최근에 가장 떠오르는 게 책임감과 주인의식, 또 하나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은 결국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자소서 면접을 쓸 때요, 그냥 못 쓸 게 없어. 그럼 책임감 무조건 통해요. 그렇게 약간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업들은 이제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의 전략을 물어볼 때 제가 이제 학생한테 물어보겠죠. 변화하고 지금 산업이 변화하고 기업들은 생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업들은 생존하기 위해 인재를 뽑고 있어요. 그럼 너의 전략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기업의 인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준비할 수 있다. 이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러분께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결국 중요한 게 기업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인재를 원하는지 모르면은 괜히 이렇게 땅만 파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걸 했는데 실제로 자소나 면접에 쓸 게 없어.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 때는 나도 같이 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성원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내 강점을 훨씬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강점을 보고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훨씬 자소서, 면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도를 내면서 약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줄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미중 패권으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속에서 ESG와 디지털 융합은 기업 생존의 열쇠이며 책임감 있는 혁신 인재로서 세상이 원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라고 여러분한테 강조를 하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얘기가 있어요. SK가 처음에 닭표 양복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굴지의 기업이 돼서 그때 생겨난 말이 있어요. 준비된 새우는 고래도 삼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기도 해요. 자, 저는 지금 여러분이 새우건 고래건 중요하지 않아요. 준비된 새우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러분의 취업을 열렬하게 응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업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